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시간 넘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양국 간 최악으로 치닫는 긴장은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요 현안인 북핵과 대만, 인권, 경제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연스러운 첫 만남이 예상되는데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생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과 일부 야당 역시 이름 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고발 등 법적 책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오늘 소환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위례 사업에 모두 관여하는 등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정 실장 신병 확보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당 981명으로 집계돼 전 세계 인구 대비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독감보다 100배가 넘는다며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져 영하권의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 전망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만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 만난 건데요. 양국 정상은 경제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고 특히 북핵 문제를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3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실험 등 북한 도발에 시 주석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지만 제어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 주석이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ll, that if they did, they meaning North Korea, that we would have to take certain actions that would be more defensive on our behalf, and it would not be directed against North Korea. Would not be directed against China.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아닌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조치는 중국이 반발하는 한반도 포함 동북아 지역 군사력 강화로 해석됩니다. 주요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만 문제를 두고서도 적지 않은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지만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nd I do not think there's any imminent attempt on the part of China to invade Taiwan. And I made it clear that our policy on Taiwan has not changed at all. 이어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이 미국과 전 세계에 해를 끼친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양 정상은 상당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문제에서는 이견을, 일부 문제에서는 협력을 확인하면서 경쟁은 가속화돼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철저히 대립각을 세운 건데요. 다만 과거에 비해선 절제된 발언이었고 미국과의 협력 또한 강조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소통 유지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고정수 기자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넘어선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관련 미중 정상회담 발언은
과거보다 절제된 편이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던 지난달 당대의 발언과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고까지 한 지난해 미중 화상회담 언급에 비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의 발표는 시 주석이 양국 협력을 강조한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 의도가 없고 양국 3개 공동성명 등을 지키는 것이 갈등 예방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我也期待同总统先生共同努力推动中美关系重回健康稳定发展的轨道，造福两国，惠及世界。 양국은 외교팀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무역 관련 대화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현안을 양 정상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두 번째 순방지인 발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하루 종일 경제 외교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B20 기조연설에선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해법의 핵심이 디지털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고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계 인사와 만나 10건의 경제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전 세계 경제 리더들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공급 측 혁신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해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며 디지털 생태계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B20가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공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11명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 사업 추진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뒤이어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윤 대통령은 한국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양해각서 10건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환영 만찬까지 마무리한 뒤 오늘 밤 동남아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발리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정상회담까지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개최되고 중일 정상회담도 17일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정상의 형식이 어떻든 만나는 건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G20 회의 식량, 에너지 안보 등 세션에 참석하고 정상 오찬 및 환영 만찬에도 참석하는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도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며 주요 국가의 정상회담도 현재 조율 중입니다. 이 경우 정식 정상회담보다는 약식 회동을 뜻하는 풀어사이드 형식으로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아직 오늘 G20 본 세션 전후에 양측 합의로 정식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켜보자는 말 외엔 아직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순방 전용기에 MBC 취재진을 태우지 않은 걸 두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하자고 답했다가 야당의 질타에 사과했는데요.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유호정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대신 캄보디아 현지 병원을 찾은 걸 두고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는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은 연출된 선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망언 참사이자 정치 테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집단적 광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실 전용기에 MBC 취재진을 태우지 않은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하자고 답했다가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오신 수석님께서 지금 협박하십니까? 뭐 합시다? 반말하십니까?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칠게 표현됐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취재가 순방 기자단이 아닌 대통령실 전속으로만 이뤄진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오자 기자들의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그 살벌한 외교 전쟁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통령실은 양국 간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추모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인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사이트에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입니다. 공개된 사람들은 총 155명, 외국인 사망자 역시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인데도 희생자들이 숫자로만 표현돼 추상화되고 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155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의 그 고유성을 가진 한 사람이 생생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또 세월호 등 실명이 공개됐던 다른 참사와 달리 이번엔 희생자 명단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체라는 소통 창구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아직까지 반대 연락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 관계자는 이름 외에 다른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공방이 있었던 만큼 이름 공개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공개에 찬성하는 유족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족의 동의가 없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분명한 2차 가해이자 무도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한 민주당이 지금은 인터넷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애초 명단 공개를 반대한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참담하다고 밝혔고 지난 10일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미칠 생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민주당은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찬성하는 유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명단이라든가 사진이 공개가 좀 되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추모가 돼서 국민 속에 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던 신생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이름 일부를 익명 처리했습니다. 민들레 홈페이지에는 명단이 공개된 지 만 하루가 되는 어젯밤 일부 희생자의 이름이 성씨만 공개된 상태로 변경됐습니다. 민들레는 당초 이름을 공개하며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명단 공개 이후 일부 유족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왜 아랫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로윈 인파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박 부장은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수부는 조만간 박 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해온 소방노조는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특수부는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한다고 특검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 쇼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50분 만에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라며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또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서울과 경기에 이어 광주, 경남, 인천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지지층의 여론을 모아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당 단독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는 김 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비원회 구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3당은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수익은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다. 김만배 씨가 검찰에 진술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발언이죠. 검찰이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진상 실장을 오늘 소환해 관련 발언들에 대해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물론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도 조사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수익금을 약속받았는지,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미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챙겨주기로 약속했고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을 저수지에 넣어뒀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화천대유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누구인지, 실제 금품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업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이 대표가 직접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참여를 위해 서판교 자산관리를 설립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이 시장이 너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지분을 챙겨줄 테니 빠져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실제 김 씨는 이후 자신이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검찰이 의존하는 진술은 편파적이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채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검찰이 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검찰 수사가 정진상 실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에게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백신을 맞으라며 신신당부하는데도 젊은 층은 물론 어르신들도 꿈쩍 안 하는 분위기라 걱정이 큽니다. 최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50% 증가한 45명에 달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중증 환자도 어제 0시 기준으로 413명을 기록하며 48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2.7%에 그쳤고 감염 취약시설은 이보다 더 낮은 10.4%에 머물며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요양보호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는 어르신들께 물어봤습니다. 4번까지 맞으면 안 좋을까 봐. 또 무슨 이상 있으면 누가 책임져줘요? 겁나서. 그 코로나를 그전에 알았었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다고.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맞으려고 그랬어. 아, 맞아도 걸리고 하니까. 네. 반면 65살 이상 독감 예방 접종률은 80%에 가까운 상황. 급기야 정부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독감과 비교하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 100배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병을 예방하지 않고 독감에 더 지금 집중해서, 특히 70대 이상은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특히 7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100% 이번에 동절기 예방접종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 지금이 감염 경험이나 백신 접종 후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라며 이가 개량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된 광주 지역 폭력 조직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술자리 시비가 길거리 난투극으로 이어졌고 검찰이 조직원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술집에서 남성 한 무리가 우르르 나옵니다. 갑자기 주먹 다짐이 시작되더니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광주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와 충장 오비파가 맞붙은 장면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술집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충장 오비파 조직원 2명이 맞아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세력을 모았고
2차 길거리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조직 간 전쟁이 선포된 상황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출동해 전면전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 30명이 붙잡혀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들 조직은 계속 세력을 키웠습니다. 길거리에 줄을 서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허위 자백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새 과실을 위해 위화감을 조성한 건데 이곳은 다름 아닌 광주 교도소입니다. 대범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문신으로 조직 폭력 배임을 과시하는 등 사회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PJ파 조직원 18명을 구속한 검찰은 모두 38명을 기소했는데 미성년자 6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광주 전남에 20개 폭력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판 직전에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출소 유리창이나 기물 등을 파손할 때 종종 적용되는 혐의인데 전자팔찌가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젠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강력반을 투입해 김 전 회장을 쫓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회장. 법무부가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부착하는 전자장치는 끊어내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법무부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용물건 손상죄는 예를 들어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유리창이나 기물을 파손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석 시 부착하는 경우가 빠져 있어서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용물건 손상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의뢰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서경찰서는 강력반을 동원해 김 전 회장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김 전 회장의 출국 시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해상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열연을 통해 국민 간부로 떠오른 배우 오영수 씨가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영수 씨가 보여준 나이를 잊은 도전과 변화를 향한 열정이 규제 혁신의 가치와 닮아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국민의 높은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 끊임없이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오 씨를 통해 광고 속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올해 78세인 배우 오영수 씨는 지난 9월 미국 에미상 애프터파티에서 틀을 깨는 꺾기춤을 선보이며 파티장을 뒤흔들었던 만큼 누리꾼들도 딱 어울리는 모델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광고는 TV와 5개 전광판 등을 통해 오늘부터 송출되며 광고 영상은 정부 SNS 등으로도 볼 수 있다네요. 어제는 미국 에어쇼 중 군용기가 충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공군 훈련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송기에서 군인들이 낙하산을 펼치며 차례차례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동그랗게 펴지는 낙하산들 사이로 끝까지 펴지지 않는 낙하산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대로 펼쳐지지 않은 채 빙글빙글 돌며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낙하산 밧줄들이 엉키면서 490m가량을 떨어졌다는데요. 해당 군인은 골절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차량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면서 급발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했는데요. 테슬라 차량이 갓길에 차를 대는가 싶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행인들을 아슬아슬 피해가더니 나중에는 통제력을 잃고 자전거 탄 행인을 치기도 하는데요.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이 차량은 결국 화물차를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테슬라 측은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됐다고 결함 의혹을 제기하며 음주운전이나 운전 미숙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고급 외제차를 렌터카로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다른 4명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에게 2020년 3번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이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등 4명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5명에게 모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깬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수사를 받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섰습니다. 1억 원을 시중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이자로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뛰면서 예금이 다시 조명받고 있지만 분산 투자 등으로 내 돈 지키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벌어진 자금 유치 경쟁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돌파했습니다. 어제자 1년 만기 기준 NH농협이 5.1%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4.98%, 국민은행이 4.96%,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4.85%로 근소한 차이를 두고 뒤를 이었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도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 이자로 약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 5% 넘는 금리를 제공한 건 BNK 부산은행, 스탠다드 차타르은행 등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뿐이었고 그마저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은행의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몰렸던 돈줄이 다시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10%가 넘는 특판 상품을 내놓는 등 평균 5% 중반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황. 다만 최근 자본시장 경색으로 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져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법상 한 개 은행당 5천만 원만 보장되는 만큼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인 분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만약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500만 원을 각각 예금했는데 두 은행 모두 파산한다면 각각 5천만 원씩만 보장받고 1,500만 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일각에선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금이자 조달을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금융당국에서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일 방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다음 주 역대 최대인 120만 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세금 액수가 4조 원을 넘길 전망인데요. 하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져 실거래가가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보다 더 낮은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27억 원에 팔렸던 이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 최고가인 19억 8,500만 원보다도 3,500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도 낮아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값 하락세에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0만 명으로 27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2005년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도입됐지만 과세 대상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액도 2017년 4천억 원에서 올해 4조 원으로 10배로 불었습니다. 부과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 건 종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집값이 하락하기 전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적용됐습니다. 오는 22일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조세 저항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가 크게 뛰자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전년 대비 14배나 급증했습니다. 공시지가 문재인 정권 때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놨고 유예기간 없이 너무나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되는 건 항상 문제가 있죠. 계략적인 종부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인천 계양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공공주택 9천 채를 포함해 주택 총 16,600채가 들어서는 계양지구는 내년 10월 본 청약을 진행해 2026년 2월 입주를 시작합니다. 경기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는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무너져 내린 우크라이나의 건물들 속에 한 예술가가 그린 걸로 보이는 벽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그림체가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러시아의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보로디안카의 건물 잔해 위에 물구나무를 선 강인해 보이는 소녀가 그려졌습니다.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로 유명한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또 다른 건물벽엔 욕조에서 목욕하는 남성과 방독면을 쓰고 소화기를 든 여성, 어린 소년이 남성을 맺히게 하는 장면까지 모두 거리에서 사회 풍자적인 작품 활동을 해온 뱅크시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엔 우크라이나를 향한 위로를 폐허 속에 그려 반전 메시지를 전했네요. 호주에선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선로 밖으로 튕겨져 나와 뒤죽박죽 얽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마치 도미노가 무너진 것처럼 컨테이너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인버레이 인근.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16개의 객차가 선로를 벗어났고 그 위에 올려져 있던 2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탈선의 원인은 조사하고 있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한 광범위한 홍수가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의 전통을 간직한 한 마을에서 가우초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우초란 아르헨티나에서 드넓은 초원을 터전으로 삼아온 목동들을 일컫는 말이라네요. 아르헨티나 산 안토니오 데 아레코에 카우보이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통 옷을 차려입은 여성들까지 모두 멋진 말에 올라타 행진을 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전통 축제 가우초 축제 현장입니다. 가우초는 아르헨티나의 전통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기계의 발달로 가우초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축제를 통해 가우초를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은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도열한 병사들 앞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에 맞춰 올라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향해 격려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ar. Of course, you see our strong army. We are step by step coming to our country, to all the temporary occupied territories. 우크라이나가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을 수복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와 러시아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But what happens around that table is fundamentally linked to the situation on the battlefield. So what we should do is to support Ukraine. 협상 임박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어제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축구대표팀이 첫 훈련을 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후 첫 훈련이라 강도는 가벼웠지만 16강 진출을 위한 의지는 굳게 다졌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도하에서의 첫 훈련을 시작하기 전 대표팀 선수들과 벤투 감독이 둥글게 모입니다.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며 결의를 다진 대표팀은 밝은 표정으로 결전지 도하에서의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하에 도착한 지 12시간 만에 실시한 첫 훈련에서 대표팀은 컨디션 조절과 피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32도까지 올라간 한낮과는 달리 훈련 시간인 오후 5시에는 서늘해진 날씨 속에 선수들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공 뺏기로 피로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훈련장도 차로 10분 거리, 숙소도 신축이라 깨끗해 마음 놓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아요. 선수들이 정말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정말 모든 게 잘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평가전에 뛰지 못했던 김진수가 돌아왔고 야외 훈련에 빠진 황희찬도 큰 이상은 없어 부상 문제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조금 전 수비의 핵심 김민재를 비롯해 해외파 3명도 합류한 가운데 내일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손흥민까지 오면 대표팀은 완전체가 됩니다. 도하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염경엽 신임 감독이 공식 취임식에서 우승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잠실 라이벌인 두산 이승엽 감독에게는 덕담을 건네면서도 승리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LG와 계약 기간 3년, 총액 21억 원에 계약하고 선수단의 축하를 받으며 공식 취임한 염경엽 감독은 우승을 10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넥센과 SK 사령탑 시절 정규리그 2위만 2번 했기 때문인지 우선 정규리그 우승 갈증을 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승 감독이 꿈입니다.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도 저한테는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LG가 올해 정규리그 2위를 하고도 20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만큼 내년에는 특유의 지도력으로 수건을 풀겠다는 각오도 드러냈습니다. 단기전에서는 가장 첫 번째 감독이 해야 될 부분이 망설이면 진다.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같은 잠실구장을 연고로 하는 라이벌 두산의 이승엽 감독과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또 감독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많이 이기고 이승엽 감독이 다른 팀을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격적이면서도 세밀한 야구를 하겠다는 염 감독이 복귀하면서 내년 프로야구는 한층 흥미를 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MBN과 기술경영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효성첨단 소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서울대 이근석좌 교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술경영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포럼에선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아시시 아로라 교수와 효성그룹의 조현상 부회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동쪽 내륙 곳곳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에 1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0.2도, 안동 2.1도, 전주는 4.5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는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